그래서 이제 바하님이 개망초꽃이라는 시를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비슷한 개망초꽃은 이렇게 사진에 나오는, 지금 공유한 거 보이죠? 예, 예, 잘 보여요. 예, 예, 보이고, 요 밑에 이제 냉이꽃이라고 하는 이근배 시인의 유명한 시인이죠. 우리나라 대표 시인 중 한 분이고, 그분이 쓴 냉이꽃하고 개망초꽃이 생긴 것도 좀 비슷해요, 보면은. 개망초꽃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흔히 보는 꽃이죠. 굉장히 이렇게 무더기로 지는데, 우리나라 꽃들은 서양 꽃보다 그 꽃송이가 이렇게 작아요, 보통.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 보면 그렇게 안 예쁜데, 같이 막 피어나면 예쁜 것들이 많고요. 이 냉이꽃도 이제 여기 조그만한 꽃잎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는데요. 냉이는 이제 꽃도 피지만 이 채소로 이렇게 채취해서 먹기도 하는 그런 꽃인데, 그래서 이 비슷한 풀꽃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한번 이 작품을 보시라. 그리고 본인이 보고 이제 좀 비교해 보아라. 이렇게 해서 제가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비천득 선생님, 제가 그 좋아하는 시나 수필이 있으면 올려서 공유를 해가지고 감상을 한번 말해보자 해서 피천득 선생님의 이 비와 인생이라는 시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건 다음에 하고, 우선 이 시를 어떤 계기로 어떻게 썼는지, 예,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개망초꽃이라고 하는 시는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쓴 시고요. 예, 제가 이제 출근하는 길이 안양천 변인데, 안양천 변을 걸어서 출근을 하는데요. 이제 출근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간 거죠. 그래서 다른 때랑 비슷하게 똑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이제 이게 개망초꽃이 눈에 막 들어왔어요. 근데 개망초꽃이 하나만 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천변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굉장히 이렇게 군락을 이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피어 있었어요. 아마 그렇게 의도적으로 심은 건지는 몰라도 그 개망초꽃을 계속 보면서 제가 보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신기한 체험이죠. 그 계속 개망초꽃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디 작은 꽃잎 속에서, 예, 이렇게, 예,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모님의 웃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개망초꽃이 제 눈에는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개망초꽃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웃음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고, 그때 이제 어렴풋하게 이제 제 느낌은, 부모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예, 부모님이나 나나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이 개망초꽃이나 하나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라는 그런 연결감을 강하게 느끼면서, 그렇게 느끼는 순간 그 하얀 개망초꽃이 내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출근하자마자 바로 그냥 쓴 거예요. 일필휘지라고 하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 느낌이 너무 신비로워가지고 출근하자마자 그냥 친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 느낌이 신비로웠어요. 그냥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개망초꽃을 보면서 아마 이제 이게 조금 시골스러운 꽃이잖아요. 개망초꽃이 소박한 꽃이고, 아마 어린 시절에 제가 저희 동네에서 이 꽃을 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떠올랐을 수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렇지만 뭐 개망초꽃이든 나든 부모님이든 뭐 누구든 우리는 서로 하나다, 뭐 이런 강렬한 느낌을 받아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번 낭송해 봐 주세요. 예. 개망초꽃. 바하. 이른 아침 안양천변에 나갔지. 백로가 날아오르고
오리가 물장구 치고 하얀 개망초꽃이 환하게 웃고 있었지. 작디 작은 꽃잎 속에 환한 웃음으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 있었지. 그의 미소 속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 보이네. 아버지의 절제된 미소와 어머니의 부드러운 웃음이 하얀 꽃잎 위에서 피어오를 때 하늘에서 전화를 받았지.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떨리는 순간 꽃잎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지. 하얀 개망초꽃 이렇게 내 마음속에 다시 피어났네. 자,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시흥이죠, 시흥. 시를 쓰고 싶은 그 흥. 그 시흥이 나서 단번에 썼다. 그래서 이제 쉽게 썼다. 쉽다는 게 값싸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술술술술 나왔다. 이게 이제 이 시 전체의 느낌이라는 건 아마 들으신 분들도 다 느낄 거예요. 뭐 끙끙거리고 뭐 어렵게 쓴 시가 아니라 그냥 바로 이렇게 물 위에 뜬 꽃잎을 길어 올리듯이 걷어내듯이 그냥 단번에 썼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였어요. 느낌이 아주 편안하고 이렇게 순박하달까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냉이꽃이라고 하는 이근배 시인의 시를 제가 한번 낭송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냉이꽃, 이근배. 어머니가 매던 긴 밭의 어머니가 흘린 땀이 자라서 꽃이 된 거사. 너는 사상을 모른다. 어머니가 사상가의 아내가 되어서 잠 못 드는 평생인 것을 모른다. 초가집이 섰던 자리에는 내 유년에 날아오던 돌멩이만 남고 황막하구나. 울음으로도 다 채우지 못하는 내가 자란 마을에 피어난 너 여리운 푸른. 자, 여기까지인데요. 우선 그 바하님한테 여쭤볼게요. 본인이 쓰신 시하고 이 시가 우리나라 산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을 똑같이 이렇게 소재로 삼아서 쓴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근배 시인의 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더 좋다면 어느 면에서 이 시가 바하님 시보다 좋을까요? 제가 이것을 일단 저는 제 거는 이런 은유라든지 뭐 이런 게 사실은 스토리나 이런 게 없는데 이 시에는 또 스토리가 있고요. 또 이제 꽃을 의인화해서 좀 많이 표현했고, 예, 그 어머니의 어떤 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된 이제 시인데, 저는 그냥 쭉 그냥 뭐 이렇게 그 개망초 꽃을 본 느낌을 이렇게 쓴 것 같고요. 이런 게 또 없죠. 예, 여기는 일단은 이 냉이꽃을 의인화해서 그 어떤 어머니의 한을 저는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이 저는 조금 되게 이렇게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황막하구나. 예, 예. 울음으로도 다 채우지 못하는
내가 자란 마을에 피어난 너 여리운 푸른. 예. 자, 그러면 우리 이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이 선생님 두 개의 시 다 보셨죠? 예, 예. 두 개의 시를 비교해 가면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두 시다, 그 꽃을 보면서 이제 부모님 혹은 이제 어린 시절 어머니를 그 떠올리면서 이렇게 어떤 그런 감정을 그 꽃에 좀 투영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게 좀 더 그 이금배 시인의 시가 이제 좀 더 그 어린 시절이 좀 더 비장하고 뭔가 돌이 날아들고 사상가의 아내가 되고 이런 좀 더 그런 비장미가 좀 더 있는 것 같고, 바하님의 시는 이제 좀 더 그 떠난 부모님과의 어떤 하나가 된 다시 상봉하는 이제 그런 거를 그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안 선생님도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신문사에서 올해 1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두 시를 비교 이렇게 낭송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확실히 문학적인 감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하님의 시가 더 저 같은 그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한 번에 와닿는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문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독자들이 처음부터 이제 기사를 읽을 때 두 번 읽게 하거나 두 번 생각하게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뭔가 이렇게 좀 또렷하게 드러나야지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거를 주면 그건 기사로서 점수가 낮은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집단에서 그러한 어떤 그 조직에서 오랜 시간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저의 어떤 직업적인 그 성향이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말하면 이제 우리 바하님하고 그 이 선생님은 이제 제 강의를 그동안에 몇 차례 들었으니까 이제 문학은 그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걸 똑같이 쓰는데 두 가지 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얘기했는데 1차적인 용법이 있고 2차적인 용법이 있는데 문학은 2차적인 용법이다. 지금 신문 기사가 1차적인 용법이에요. 그래서 그 언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주로 개념으로 전달이 되고 읽거나 듣는 사람이 그야말로 지금 표현한 그대로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딴 생각 안 하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듣는 사람이 들은 것과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훌륭한 언어죠. 근데 문학 언어는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좋은 언어. 같은 말인데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되면 좋은 거고, 세 가지는 더 좋고, 10가지면 아주 좋고 그래요. 그래서 언어를 풍요롭게 만들고, 이렇게 확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존재인데,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언어로 쌉니다. 그래서 1만 개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하고 10만 개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의 양에서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언어가 더 풍요로워지면 생각도 풍요로워지고, 그러면 삶도 풍요롭게 바라보죠. 그래서 이제 문학 언어는 언어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비유하면 제가 해가 있는데
일식할 때 해가 동그랗게 보여주는 그 해 부분은 언어의 1차적 부분이고, 그 주변에 뿌옇게 해무리가 지는 부분, 그래서 해를 확장한다고 볼 수 있는 0.5가 늘어나가지고 해의 용적이 1.5배가 되었다고 할 때의 그 나머지 0.5 부분이 이제 언어 확장, 2차적 용법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언어를 통한 예술적 확장이고, 확장이 이제 우리의 자유 혹은 마음을 넓히는 것인데요. 그 넓힘의 끝은 지금 바하님이 말한 이걸 거예요.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이게 이제 나와 너가 딱 분별되어 있는 존재에서 서로 연접되기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확장된다는 것이 감성으로 넘어가면 남에게 공감한다는 것이 되고요. 사랑한다는 데까지도 나가요. 그래서 예술성이 많은 사람일수록 감성도 풍요로워지고 남에 대한 이해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많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언어를 통해서 하면 문학이지만 그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하게 되면 미술이 되고, 소리를 가지고 하면 이제 음악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첫 번째 이제 개망초꽃에 나오는 이제 세 분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개망초꽃은 단순하고 냉이꽃은 복합적이다. 좀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복잡성이야말로 해무리처럼 생각의 범주를 넓혀주는 요인이에요, 이 복잡성이. 뭐가 복잡하냐? 개망초꽃에 보세요. 이른 아침 안양천변에 나갔지. 지금 이제 말을 하는 화자, 시인이 있어요. 백로가 날아오르고 오리가 물장 붙이고 하얀 개망초꽃이 환하게 웃고 있었지 했을 때 오리, 백로 중요하지만 이제 일단 개망초꽃. 어쨌든 시인이 어떤 환경에서 대상물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꽃잎 속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 들어왔다. 요게 이제 신문 기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신문 기사에서 꽃이 웃었다 그러면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문 기사보다는 2차 언어로 조금 나간 거죠. 그리고 신문 기사에서는 백로가 날아오르거나 뭐 오리가 물장 치거나 이거 관심이 없죠.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우리의 그 삶을 위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평화로운 거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건 신문 기사가 되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신문 기사에서는 꽃을 봤으면 봤지 거기서 사람이 걸어 들어올 일은 없겠죠. 요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언어 이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즉 문학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사람에게 이제 시작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아마 이거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는 이런 게 없겠죠. 그냥 꽃을 보면 보았지. 걔네들이 색깔을 보고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지 모르지만 걔네들은 아름다움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노을이 아름답다고 해서 노을을 쳐다보는 강아지 본 적이 있나요? 무지개가 떴다고 무지개만 한참 바라보는 강아지는 없고, 주인이 예쁜 사람인지 안 예쁜 사람인지도 가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들은 미를 볼 줄 모르고요. 그래서 환하게 웃으면서 꽃잎이 하물며 웃는다고 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미소 속에서 이렇게 됐는데, 걸어 들어오는 사람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의 미소겠죠. 그 미소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소에 아버지와 얼굴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꽃이 웃어가지고 꽃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고 꽃잎 속에서 누가 웃고 있어. X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X의 미소에서 얼굴이 보였어요. 이게 원래 바하님이 의도한 바인가요? 예, 그렇죠.
바하님이 말씀하신 이 그는 누구야? 그라고, 그게 좀 표현이 좀 사실 그렇긴 한데요. 예,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 부모님- 생각에는 여기서 약간 바하님이 마음 안에서 생각 정리가 좀 덜 되지 않았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 쉽게 읽는 시라고 할 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근데 웃고 있는 개망초 꽃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보인다. 이건 말이 돼. 그죠? 근데 거기서 누군가 웃고 있었는데 그 사람 얼굴에서 미소에서 보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가 누군지가 지금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화나고 웃고 있었지. 그러면 작디 작은 꽃잎 속에서 사람 빼고 꽃잎 속에서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얼굴 보이네.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혼란이 없거든요. 근데 누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이게 그렇고요. 어쨌든 이제 꽃을 계기로 해서 아버지와 얼굴로 이제 넘어갔어요. 얼굴 보이네. 아버지의 절제된 미소와 어머니의 부드러운 모습이 하얀 꽃잎 위에 위에서 피어오를 때 이렇게 됐는데, 요게 보면은 이제 사람은 지금 거의 이게 다루어지지 않아요, 그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없어도 될 것 같고요. 꽃잎 속에 그냥 아버지와 얼굴 보이네. 어머니 보이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간결할수록 좋으니까. 이제 그 얼굴 보이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웃음이, 여기는 미소, 여기는 웃음. 이렇게 이제 둘을 나열할 때는 같은 웃음이라도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쓰는 게 좋아요. 미소와 미소가 이러면 좀 재미없죠. 근데 이 앞에 웃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웃음이 2번 쓰였어요. 이제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건지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알고는 있어야 돼요. 같은 단어를 좀 바꿀 수 있으면 뭐라고 바꿔야 될지 모르죠. 피어오를 때 하늘에서 전화를 받았지 하고서 이제 요 웃음이 나와 부모님이라고 하는 가족 관계에서 이제 제가 이제 구도 모임에서 앞으로 얘기할 건데,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개별자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시를 쓸 때 아까 이근배 선생이 쓴 시하고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해 놓은 나의 사상, 생각의 복잡성 내지는 깊이 내지는 다양성 이런 게 풍부하게 밑거름으로 깔려 있으면 그냥 술술술술 썼는데도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복잡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사고가 복잡하고 심오하니까 심오성이 생기는 거지. 근데 그런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성찰과 깊이가 깊지 않으면 시도 당연히 그렇게 안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 사고 하나, 제가 뭐 철학적인지 논리적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생각해 본 건 뭐냐면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개별자죠. 각각 독립된 존재죠. 그래서 이 피부, 우리 살갗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몸이 있고 그 나의 몸 바깥으로 이제 이 세계, 나 아닌 것들이 있죠. 사람으로서는 타인, 사물로서는 타물, 타인 타물과 내가 분별되는 이 개체로서의 경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무경계라고 하는 유명한 책도 있는데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경계는 또 없다라고 주장하는 또 철학이 있어요. 불교가 말하는 무아도 그런 건데요. 근데 그건 나중 이야기고 우선은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가 있는 입장에서 이제 개별자인데, 다만 이제 인간 아닌 존재들은 내가 그런 개별자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내가 나인 줄을 몰라서 그런 거죠. 자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은 내가 개별자라는 걸 알죠. 태어날 때는 모르다가 미운 7살을 거쳐서 사춘기를 거치면서 정확하게 나는 나고 나 아닌 것은 나 아닌 것이다 해서 부모와도 내가 딴 존재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이제 개별자가 되면 한편으로는 자유롭죠. 떨어져 있으니까. 샴쌍둥이처럼 몸이 두 쌍둥이가 붙어 있거나 또는 팔짱 우리가 끼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하루 종일 끼고 있으라면 불편하잖아요. 자유롭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독립체가 된다는 건 한편으로는 자유롭고 자유의 뒷면은 책임이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무겁거든요. 몸 아파도 내 책임, 근심 걱정도 내 책임, 경제, 뭐 건강, 뭐 심리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책임이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어려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고 이제 옆 사람에게 협력을 요청해 가지고 이제 협력하게 되는 것이 이른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팔짱을 끼는 거예요. 협력은 팔짱 끼는 거거든요. 근데 또 팔짱을 끼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또 떨어져야 돼.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해도 끝내 하나가 안 돼. 일심동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일심동체가 되지 못하죠. 부부 아니라 로미오와 줄리엣도 일심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뽀뽀하고 섹스를 하는 순간 일심동체가 되는 것도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히 또 일심동체일 수도 없어요. 이것이 이제 인간의 기본 것인데 그 중에 그 개별자로서의 독립성과 연대자 함께하는 그런 그 팔짱을 낀다, 사랑을 한다 또는 우호적이다라고 하는 연대성,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삶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 개별성은 항시적이고 기본적인 데 비해서 연대성은 일시적이고 기본적인 게 아니라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그렇게 예찬하지만 사랑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이 사랑한다고 해서 나의 기본적인 고독이 다 해소되느냐? 해소가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주지 못하고 내가 번뇌할 때 대신 번뇌해주지 못하잖아요. 그 문제는 내 문제지 남이 도와줘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근본 문제에서는. 그러나 그건 아주 굉장한 그 구도자 입장에서는 그렇고 연희 사람한테는 사랑은 좋죠. 그 정도 생각하자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사랑이 중요하고 막 사랑하고 노래도 만들고 무수한 이 시와 이런 문학작품도 다 사실은 사랑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랑이 첫 번째로 되는 대상이 아버지 어머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이렇게 됐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에서도 더 확장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세 가지죠. 나를 우호적으로 다가오는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 첫 번째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제일 그룹이고, 두 번째는 나하고 별 이해관계가 없는 중간 그룹이 있겠죠. 세 번째는 나를 경쟁 대상으로 보고 적대적으로 보는 세 번째 그룹이 있어요. 비우호 그룹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룹과 우리는 연대해서 세 번째 그룹하고 경쟁하기도 하죠. 우리 가정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다른 가정과 경쟁하고, 우리 직장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옆에 다른 직장하고 경쟁하고, 이런 구조죠. 그렇게 되는데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그 사랑의 범주가 넓으면 넓을수록 큰 사람이 되겠죠. 제일 범주까지만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런데 두 번째, 길거리 지나가는 저 사람에게 대해서 또 우호 감정을 갖는다. 그러면 아주 훌륭하겠죠. 심지어는 적과 경쟁자까지도 우호적으로 보면 이건 이제 성인이 되는 것인데요. 더 나가서 인간만이 아닌 전 우주, 생명 없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구를 사랑합시다. 뭐 이렇게까지 되고, 심지어는 뭐 별을 사랑합시다.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서 보면 하늘에서 전화를 받았지가 이제 그거예요.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건 사랑하는 순간 적어도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제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조차도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는 건 사랑조차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요 비약이, 이제 비약이라는 건 시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비록 비약을 한다고 해도 비약을 할 만하다고 독자가 느끼는 비약을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비약을 하면 안 돼요. 얼핏 보기는 비약이지만 속에는 다 비약할 만한 뭔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그게 없어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왜 모든 존재에 대한 것까지 갑자기 2배, 3배도 아니고 10배, 100배도 아니고 1000배, 10,000배도 아니고 억만 배로 늘어난 거거든요. 요 사랑의 크기가 넓이가 100평이다. 그러면 이거는 1억 곱하기 1억 평이라고 하는 무지무지하게 넓은 대로 확 넓어졌어요. 요게 뭔가 그럴만해 갖고 넓어지면 이건 위대한 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꽃잎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가 되었지, 피었는데, 요게 이제, 요 하나가 이제, 요 하나겠죠? 요 하나고, 요게 만약 그렇겠다라고 됐으면 이건 어떤 시가 되느냐면은 그 유명한 존 던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영화로도 나와서 더 유명한데, 거기에 보면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큰 땅덩어리에 한 흙덩어리 같은 것이어서 이렇게 결국 개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했을 때 유럽의 일부, 대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가 나고 내가 너다. 그러므로 누가 그때 종을 울리나 할 때 종은 저종이거든요. 서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저종을 치잖아요. 그래서 저 저종이 누구를 위해서 울리느냐? 저종은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리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냐고 묻지 말아라.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울리는 거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리는 거 아니야. 내가 죽은 거야. 이렇게 이제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시가 아주 유명한 시죠. 그런데 그 시는 요게 비약할 만하게 앞에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는 거대한 대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해놨으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냐고 묻지 마라.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개별자로부터 출발했는데 아니야. 우리는 개별자가 아니야. 우리는 분별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인 존재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굉장한 비약인데 이 비약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처럼 자연스럽게 비약할 만하게 비약하지를 않은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바하님은 영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영성에 관한 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시간도 많이 보내셨으니까 거기에서 요 개념이 본인에게 이렇게 잘 갈무리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존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또 본질적으로는 하나다. 이걸 잘 이제 많이 들어서 마음 밑바닥에 심리 속에 이게 내장되어 있는 거야. 내장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한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아닌 존재로서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라고 말은 해요. 부모님이 네가 배가 부르면 내가 배가 불러 라고 말을 하고 나도 또 그런 비슷한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그 고통받는 아이들 보면 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건 맞긴 맞는데 그러나 다른 한편 지금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노래 부르고 날랄랄거리는 또 존재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아까 말한 것처럼 개별자에서 시작해서 우호자에서 시작해서 우호적이지도 적대적이지도 않은 자에서 시작해서 적대적인 자, 나를 공격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모함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건 도대체 뭐냐? 저 미워하는 저 인간과 내가 어째서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나가 될 거냐? 내가 과연 정직하게 이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냐?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믿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그것이 내 것이 됐냐? 이 말이 내 말이 됐냐? 내 말이 되려면 수많은 거기에 대한 사고와 내적인 검토와 생각과 시간과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과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마음 공부죠. 그 마음 공부가 밑에 되면 수많은 생각과 또는 그 과정에서 얻어진 인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랬을 때 이걸 딱 시를 썼을 때 존 던과 같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냐고 묻지 마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인데 그 점에서 이제 바하님은 적어도 이 시에서는 안 나타나니까 바하님이 앞으로 할 거는 이러한 철학적, 구도적, 수행적, 수양적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적어도 이 시에서는 보이는데 이 공부가 하루 이틀에서 될 일이 아니고 10년, 20년에도 표도 잘 안 나요. 한 30년에도 잘 표도 안 나는 게 이 공부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시인, 훌륭한 시인이 된다는 건 이게 평생의 공부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바하님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근배 시인의 시하고 다시 비교하기로 하겠어요. 바하님, 제 설명이 좀 길었는데 좀 소감 말씀해 주세요. 예, 아유, 정말 또 이렇게 우리 김정빈 교수님의 이렇게 어떤 저 시에 대한 평을 이렇게 듣고 나면은 굉장히 저는 이렇게 겸손해져요. 제가 또 이제 시를 쓰고 이렇게 또 제가 혼자서 만족을 하는 거죠. 시를 썼네 내가 하면서 또 읽어보면은 뭔가 감동도 있는 것 같고 이제 혼자 이렇게 뿌듯해하다가 이렇게 또 객관적으로 또 전문가의 이렇게 평을 듣고 나면 이 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 시를 이제 좋아하긴 하지만 많이 안 써봤고 잘 이제 모르고 있다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 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예. 영성의 그러니까 뭐 하나됨 이런 거 정말 영성 공부하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다. 근원적인 차원에서는 서로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저도 들었고 어렴풋이라도 이제 그런 느낌을 사실 받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냥 그게 말뿐이고 잘은 제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 뭐냐면 이제 시를 쓰는 단계가 있고 쓴 다음에 이제 재검토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재검토할 때 요 부분이 나올 때 쓸 때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런 말이 자꾸 나올 거예요. 영성 공부한 흔적이. 모든 존재가 하나가 된다. 너와 나는 하나다. 근본적으로 통한다.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지금 제가 한 말을 기억하시라고요. 요런 말은 당장에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하고 지금 요거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 너무 머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답이거든요. 답. 삶에 대한 답이에요. 세계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인데 요거는 이제 석가나 예수 같은 분에게 맡기고 이거 내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냥 피어오를 때 어머니 아버지의 미소와 웃음과 눈물과 거기서만 그쳐도 되지 굳이 막 성인들의 경지까지를 내 시에다 넣으려고 하지 마라 이거죠. 이거는 괴테 정도 되면 이제 해도 돼요. 단테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높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많이 준비해서 요 정도에서 우리 삶이 느끼는 아픔, 아까 말한 것처럼 개별자 얘기를 하라고요. 네. 개별자를 초월한 얘기, 초월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초월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아픔, 이게 또 문학이에요.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바하님 그 윤동주 연구를 해서 석사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윤동주 대표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전 국민이 애송하는 서시 아닙니까? 예, 예. 그 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윤동주가 언제 이런 거 했어요?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고요. 윤동주는 항상 중간적 위치를 취합니다. 이 절대경지인데 이거요. 절대경지와 윤동주에도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늘을 말을 해. 근데 나는 하늘에 도착하거나 도착한 사람, 도착할 수 있다. 이런 그 윤동주는 기독교인인데 하늘에 도착하면 내가 예수님이지. 근데 내가 감히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거를 미리 정해놓고 까마득히 높은 건데 그런데 하늘을 쳐다는 봐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거 시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30년 하다 보니 나는 부끄러움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요거는 암암리에 그렇게 한 거거든.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었다. 이거는 연동적으로 들어가면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쳐다보다가 오래되니 나는 별이 되었다. 이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윤동주를 그래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시, 네. 그 서시는 다 외시겠지. 이제 하도 윤동주를 네. 왜 그러면 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존재와 하나가 되고 싶은데 나는 못 됐어. 괴로워한다. 요게 문학이라니까. 그러면 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늘을 아예 안 보고 땅만 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시인도 아니고 그냥 범속한 보통 사람이야. 이번에는 하늘을 우러러보다가 별이 되거나 하늘이 있어. 이건 천사고 성인이야. 이 두 가지가 아니고 보통 사람과 다르게 하늘을 바라는 본다 이거예요. 고귀한 삶, 위대한 삶, 훌륭한 삶, 제발 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 그런데 되지는 않아.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괴로워했다. 이것이 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를 감동시켜요. 이렇게 된 사람이 쓴 시는 안 감동시켜요. 아까 존 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기도문이거든요. 그게 그 존 던의 시는 멋지기는 한데 사실 우리를 감동시키지는 않아요. 우리를 교훈하는 시예요. 조정이 왜 울리냐고 묻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린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윤동주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야. 그냥 나는 괴로워하고 있어요. 하고서 끝낸 거예요. 이런 시를 쓰시라고요. 이런 구절이 나왔을 때 그 점을 한번 생각해봐. 네.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윤동주의 그런 시들을 보면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바람이 뭐예요? 풍파요, 풍파. 삶의 풍파 속에서 별이 스치우는 거예요. 별을 그리워하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받고 윤동주 같으면 일제시대에 일본에 유학 가서 살다 보면 식민지 시인으로서의 고통도 당하고 비웃음도 당하고 야, 시 같은 거 왜 쓰니? 민족운동을 해야지! 그러면서 그 여리게 그러지 말고 칼을 들으라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민족주의자들한테는 그 용감하지 못한 독립운동에 썩 나서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가 하면 또 일본 인간들이 볼 때는 뭐 식민지 인간에 불과하고 이런 부대낌, 이 부대낌 속에서 시인은 아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면서 그래도 그 부대낌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우리를 넘어지게 해. 그래서 무릎이 깨지고 아프고 부끄럽고 이런데 그래서 나는 무너졌습니다가 아니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일어나서 다시 별을 바라봅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또 걸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데서 우리가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막 울면서 노래를 불러요. 연기자도 막 울면서 해요. 그러면 얼핏 보면 점수를 많이 받아서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할 수는 있어요. 미아리 눈물 고개를 부르는데 바로 오늘 지금 이별하고 온 여인이 미아리 눈물 고개 하고 막 불렀어. 그리고 1등 했어. 그런데 원곡 노래를 들어보면요, 이 혜연이라고 하는 원곡 노래를 들어보면 클래식해요. 그렇게 울지 않아요. 울음이 정화되어 있어요. 일주일 전에 남편과 이별한 여인이 아니에요. 3년 전에 이별을 했고 3년간의 승화 기간을 거쳤어요. 그래서 고통으로 울부짖던 마음이 그리움으로 바뀌었어. 울부짖음이 아니에요. 그리운 노래야. 고통은 밑에서 흘러가고 있고 미야리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클래식한 느낌이 탁 나는 거예요. 대중가요인데도 무대에서 배우가 엉엉 울면 우리도 울게 되죠. 근데 감동되지 않아요. 반드시 저건 울음을 터뜨려야 되는데 울지 않고 딱 잡으면서 속으로 꺽꺽 하고 울음을 참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감동하는 거예요. 시인이 설 자리가 여기에요. 막 터뜨려버리면 1차적인 시가 돼요. 그렇다고 내가 여기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었느라 이러면 성인의 시 아닌 시가 되고, 이거는 이제 다른 동네로 가버려요. 근데 문학은 성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군자, 중간자가 하는 거예요. 성인과 보통 사람은 중간에 있는 군자나 학인이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냉이꽃이 좋은 신거야. 이 냉이꽃에서는 내가 교사로서 너에게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존재라는 것은, 삶이라는 건 마땅히 이런 거야. 정답은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한 윤동주 시인과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중간자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라고만 말을 하지, 거기에 대한 답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복잡성이 있어요. 그럼 이 시에는 나가 있고 냉이꽃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존재도 있다고 하면 있고,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냐? 어머니가 있어요. 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있어요. 사상가가 아내가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상가라고 부르는 그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소재들 자체의 수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어머니가 매던 긴 밭의 어머니가 흘린 땀이 자라서 꽃이 된 거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화가 돼가지고 이제 꽃이 어머니의 땀이 변해서 된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꽃이 미소와 웃음과 관련되는데 여기는 땀이 관련이 돼요. 그러면 땀과 웃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웃음은 뭐가 잘 될 때 이야기인데 이게 안 될 때 이야기, 힘들 때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리얼리티, 삶의 실제가 더 강하게 오죠. 삶이 계속해서 웃기만 하는 삶은 거의 드물어요. 웃음은 잠깐이죠. 근데 이 땀은 항상 있어야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이것이 현실이죠. 윤동주로 들어가면 바람에 스치우는 거죠. 근데 윤동주는 바람에 스치운다 해갖고 아주 땀자도 안 쓰고, 바람에 스치우면 땀도 아니에요. 바람에 스치우는 거는 한편으로는 시달림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데 이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윤동주의 그 서시는 아주 현실적인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중학생용이구나. 이런 느낌이 은연중에 들어요. 고등학생, 대학생용이 아니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에 바하님이 한때는 윤동주를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 뒤로는 서정주 씨가 더 마음에 온다. 이런 말 하셨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래요. 중학생용.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단 음식 좋아해요. 근데 중학생 되면 단 음식에다 약간 짠 게 있어야지 달기만 하면 맛이 없어. 요게 윤동주는 약간 짠 기가 들어왔는데 이거 땀 이렇게 되면 이제 짠 기에다가 쓴 기까지 들어와요. 쓴 커피를 왜 마시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은 쓴 커피를 마시는 이유를 몰라요. 근데 어른이 되면 쓴 것의 맛을 알죠. 이 쓴 것의 맛이 들어오는 게 이제 그 서정주의 그 자화상 애비는 종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종까지는 안 갔어요. 종까지 안 갔는데 흘린 땀이에요. 요게 이제 김밭을 맨다, 땀을 흘린다. 그것이 꽃이 되어버렸네. 아까 웃음이 피어났네 하고 그 현실감이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와서 탁 두드리고 치는 힘이 생기죠. 더 나가요. 너는 사상을 모른다. 꽃이 사상을 알 리가 있나? 어머니의 땀, 인간의 세계와 꽃의 자연의 세계가 여기서는 하나가 되는데, 그렇지만 너는 인간이 아니야. 사상이 있어, 너? 없는데, 더 나가서, 그러니, 사상가의 아내라고 했는데, 이 사상가의 아내란 말은 이분의 그 연세로 보면, 아버지가 빨갱이 사상가인 거야. 빨갱이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아. 근데 나름은 이제 와서는 빨갱이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순수하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했겠죠. 근데 사상가는 사상가대로 모진 고통을 당하지만 그 아내는 아내대로 또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아까 복잡성이죠. 사상가의 고통만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상가의 고통을 배경으로 아내의 고통, 그러니까 두 가지 고통이 다 섞이는 게 복잡성이죠. 잠 못 드는 평생, 이것이 뭐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평생을 두고 이거 가지고 잠을 못 자게 되고 이 땀, 잠 못 듦 이렇게 된 거죠. 그건 모른다. 꽃이지만. 근데 나중에는 꽃으로 또 돌아와요. 근데 일단은 너는 몰라 이렇게 하고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내 얘기. 이게 복잡성이야. 꽃, 어머니, 아버지. 그러다가 이제 나라고 하는 게 또 얽혀지니까 더 복잡해진 거죠. 초가집이 있었던 자리에는 내 유년에 날아오던 돌멩이만 남고, 나한테도 돌멩이를 던지는 거야. 저 빨갱이 자식 같은 놈 하고서 돌멩이가 남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 지금은 이제 내가 빨갱이 소리는 안 들어도 되는 지경에 왔고 어른이 됐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는, 초가집이 섰던 자리에는 하니까 지금은 초가집이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빈터인데 가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유년 그 돌멩이가 그래도 남아있는 거지. 돌멩이 잠 못 드는 평생 흘린 땀, 김매든 것, 이게 전부 고통, 힘듦, 단단함, 비생명체, 비생명체죠. 비생명체인데 이 비생명체를 꽃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생명체하고 결합을 해놨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바하님의 시는 순탄하게 1 다음에 2, 2 다음에 3, 3 다음에 4, 4 다음에 5 이렇게 가니까 읽기가 쉬워요. 아까 그 안 선생님 말한 것처럼 기사를 읽는 것처럼 술술술술술 익히는 거죠. 이게 장점이에요. 이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조병화 선생의 시들이 되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대중성이 많았어요. 술술술술 이건 바로 이해되고 한두 번은 생각해도 10번 생각하게 되지는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좋은데, 그런데 이제 문학의 복합적 면에서 보면은 너무 쉬운 시죠. 그리고 여기 그러면 왜 그 얘기를 하냐? 확막하구나. 이게 비약이에요. 확 갑자기 비약하고 갑자기 획 뒤돌아서는 느낌이에요. 이게 말이 순탄하게 이렇게 갔어요.
어머니가 매던 김밭의 어머니가 흘린 땀이 자라서 꽃이 된 것아. 너는 사상을 모른다. 어머니가 사상가의 아내가 되어서 잠 못 드는 평생 것을 모른다. 모른다를 2번 반복하면서 이 반복이 주는 시적 효과, 이 어떤 가군 같은 효과를 가죠. 조가집이 이 리듬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가. 이 리듬이 길었다 당겼다면서 밀었다 당겼다면서 시가 있어요. 여기도 물론 있죠. 있는데 이 시보다는 이 시가 훨씬 낭송했을 때 리듬감이 있어요. 거사하고 불렀다가 거사, 이건 약간의 감탄이잖아요. 어머니가 매던 김밭의 어머니가 흘린 땀이 자라서 꽃이 된 거사 라고 했을 때는 여기 감탄, 이걸 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개망초꽃을 보고 이런 느낌, 감성이 잘 안 느껴져요. 근데 여기는 벌써 첫 구절부터 거사하고 감탄하고 감성이 느껴지면서 너는 사상을 모른다. 어머니가 사상가의 아내가 되어서 잠 못 드는 평생의 것을 모른다. 이렇게 하고서 현재예요. 현재인데 과거로 들어가서 조가집이 섰던 자리에는 내 유년에 날아오던 돌멩이만 남고 다시 현재로 들어가서 황막하구나. 과거를 한번 갔다 와서 이것도 아까 감탄이에요. 황막하구나. 울음으로도 다 채우지 못하는 내가 자란 마을에 피어난 너 여리운 꽃은 해가지고 여린 꽃. 꽃은 부드럽죠. 근데 이 여린 꽃에다가 황막이라고 하는 인간 삶의 이 고통, 무거움, 힘듦, 울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일치시켜 놓으니까 이 부조화, 황막과 여리고 아름다운 부조화가 부조화의 조화를 만들어요. 안 어울림으로써 어울리는 효과가 나는 시적 그런 효과가 나는데, 어떤 면에서 돌멩이만 남고 낭송 입장에서는 갑자기 노래가 쭉 갑자기 팍 치솟듯이 황막하구나 하고서 쾅 치는 느낌, 심벌지가 쾅 치는 그런 느낌, 잔잔한 바이올린 선율, 피아노 선율이 딸랑딸랑 하다가 갑자기 꽝 때리지. 황막하구나. 이렇게 하니까 시가 맥박이 있어지죠. 리듬감이 있으면서 힘이 있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선생님, 지금 제가 두 시를 비교하면서 얘기했는데, 한번 뭐 생각나는 것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우연히 옛날에 배웠던 그런 그 시조에서 그 맨 마지막 장에 3543 할 때 그런 거가 황막하구나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요? 그러네요. 아주 정확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뭐 말한 대로 이렇게 뭐 알아든가 모른다 뭐 이런 거를 한다든가 그런 거, 그러니까 처음에 리듬감은 잘 못 느꼈었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 하면서 이제 감상하는 법을, 시 감상하는 법을 이제 좀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작품을 내라고 했더니 우리 바하님만 열심히 돼가지고 바하님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다음엔 작품 내실 거죠? 일단은 감상문부터 뭐 이렇게 그럼 뭐 감상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수필에 관심 많으시니까 시를 해도 돼요. 지금 시조라도 좋아요.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공유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내 감상, 느낌, 제가 저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를 복합적으로 해서 자기 감상을 발표해 주시고, 오늘은 요 냉이꽃이라는 시를 한번 낭송해 봐 주세요. 냉이꽃. 어머니가 매던 김밭에. 시인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앞으로 이제 시 낭송할 때 이근배 하지 말고 이근배 이렇게 하겠다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리듬 부드럽게 나가다가 지금 잘 지적하신 거예요. 마침 3543처럼 황막하구나 딱 여기 느낌을 딱 줘서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냉이꽃 이근배. 어머니가 매던 김밭에 어머니가 흘린 땀이 자라서 꽃이 된 거사. 너는 사상을 모른다. 어머니가 사상가의 아내가 되어서 잠 못 드는 평생인 것을 모른다. 초가집이 섰던 자리에는 내 유년에 날아오던 돌멩이만 남고 황막하구나. 울음으로도 다 채우지 못하는 내가 자란 마을에 피어난 너 여리운 푸른. 자, 박수 한번 하시고요. 자, 바하님. 아, 예. 바하님이 낭송 한번 해주세요. 예. 아니, 저희 이제 이 선생님 맞죠? 이종도 선생님. 예,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아까 거기 마지막 부분을 시조의 어떤 종장에서 시상을 집약하는 감탄사 가수로 나오잖아요. 예. 시조의 종장 처음에. 예. 예, 그런 거랑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시니까, 예, 굉장히 저도 와닿았어요. 예. 와, 너무 대단하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전에 제가 시조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종장이 기승전결해서 전결을 합친 거다. 그 다음에 3, 5가 전에 해당되고 전은 피크를 치는 거다. 산 꼭대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황금분할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황금분할 산을 그리면 보통 오른쪽에서 한 3분의 1이나 그 정도 되는 데가 꼭대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본다고 할 때 그 꼭대기가 해당되는 게 3호거든요. 전이거든요. 그래서 황막하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기승전결처럼 시상이 쫙 시작하다 피크를 딱 치면서 예를 들면 어집어 태평년월이 꿈이란가 하노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기승전결이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 안 하는데요. 기승전결이니까 기승전결에 맞추어서 쓰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 자체가 기승전결을 요구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만 기승전결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황금분할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인간의 마음 안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것이 마음 안에 그렇게 7음과 반음까지 해서 12개의 단계로 마음이 안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노래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팅되어 있는 그 마음 자체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종장이 이렇다 무엇이 어쩌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체를 터득하면 이번에는 형식 같은 건 초월해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래서 예술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 자체라는 건 예를 들면은 미스트롯 이런 데 가서 보면 이 초등학생 노래하는 가수는 노래 자체를 알아. 근데 기성 가수인데 노래한 지 20년 됐다는데 노래 자체를 몰라.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죠. 초등학생이 노래 더 잘해. 뭔가 플러스 2가 있어. 어른 가수는 뭔가 2%가 모자라. 그게 뭔지? 노래 자체를 몰라. 흉내는 잘 내. 그러니까 3543이니까 3543에 맞춰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음 안에 세팅되어 있는 본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3543에서 이게 나와야 돼요. 요게 이제 이를 잘 감상하고 잘 낭송하고 감성을 기름으로써 생기고요. 다른 한편으로 아까 말한 철학적 숙고 이런 것까지 합쳐서 생기거든요. 어쨌든 바하님 한번 낭송해 주세요. 이 선생님은 이거 한 행 한 행을 독립적으로 안 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울음으로도 다 내가 자란 마을에 피어난 이런 걸 한 덩어리로 부르거든요. 두 줄로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바하님은 조금 여유를 갖고 한 행이 왜
따로 썼는지를 좀 알 것 같은 느낌에서 약간 숨을 골라가면서 낭송하고, 이것이 더 훌륭한 점이에요. 시를 잘 낭송하실 거긴 한데, 그게 또 너무 지나치면은 그 속도 면에서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앞에 시 낭송하는 그런 느낌으로 너무 잘하려고 하시지 말고 편하게 좀 해보세요. 자. 냉이꽃 이근배 어머니가 매던 긴 밭에 어머니가 흘린 땀이 자라서 꽃이 된 거사. 너는 사상을 모른다. 어머니가 사상가의 아내가 되어서 잠 못 드는 평생인 것을 모른다. 초가집이 섰던 자리에는 내 유년에 날아오던 돌멩이만 남고 황막하구나. 울음으로도 다 채우지 못하는 내가 자란 마을에 피어난 너 여리운 푸른. 네, 좋습니다. 자, 아주 잘 하셨는데요. 이제 시 낭송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제 훌륭한 건 전제로 하고, 이제 하나 더 할 게 뭐냐면, 시작할 때의 이런 전체적인 톤에 높낮이나 강약이 거의 없어요. 숨 쉬고 이게 행마다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약하게 했다가 강하게 했다가 밀었다 당겼다 하는 이런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가 매던 김밭에 어머니가 흘린 땀이 차라서 꽃이 된 거사.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강했다 짝했다. 뭐 달리 해도 돼요. 이제 나지막하게 시작해서 어머니가 매던 김밭에 어머니가 흘린, 숨을 쉴 수도 있어. 땀이 차라서 꽃이 된 거사. 이렇게 약간 또 빨리 하기도. 그 다음에 이제 바꿔요. 이 어조가 바뀐 거. 어머니가 매던 김밭에 이런데, 너는 사상을 모른다. 이거 전혀 어조가, 너는 사상을 모른다. 어머니가 사상가의 아내가 되어서 잠 못 드는 평생인 것을 모른다. 평생인 것을 모른다를 한번, 모른다. 잠 못 드는,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잠 못 드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잠 못 드는. 잠 못 드는이 아니고, 너는 사상을 모른다. 어머니가 사상가의 아내가 되어서,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엄청난 한이 있거든요. 공감해야 되거든요. 어머니가 사상가의 아내가 되어서 잠 못 드는 평생인 것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초가집이 섰던 자리에는 내 유년에 날아오던 돌멩이만 남고 황막하구나. 이게 울음으로도 보통 한데 끊을 수도 있어요. 울음으로도 다 채우지 못하는 내가 자란 마을에 피어난 너 여리운 푸른.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아무래도 지금 바하님이 그래도 낭송에 더 많이 훈련된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금 넣어서 이번에 좀 감정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바하님 한번 해보세요. 냉이꽃을 그렇게 좀 아까보다 강약, 밀고 땡김을 넣어서 좀 너무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좀 봅시다. 아까는 그 말하는 높이가 거의 똑같았잖아요. 저처럼 밀었다 당겼다 하고 어디서 잠깐 멈췄다 하고 하면서 좀 이 공감하면서, 사상가의 아내가 됐다면 나도 사상가의 아내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한번 낭송을 다시 한번 해보자겠죠. 냉이꽃 이근배
어머니가 매던 김밭에 어머니가 흘린 땀이 자라서 꽃이 된 거사. 너는 사상을 모른다. 어머니가 사상가의 아내가 되어서 잠 못 드는 평생인 것을 모른다. 초가집이 섰던 자리에는 내 유년에 날아오던 돌멩이만 남고 황막하구나 울음으로도 다 채우지 못하는 내가 자란 마을에 피어난 너 이 어려운 푸른. 자, 박수 한번 치고요. 어때요? 본인이 생각할 때 아까보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렇게 낭송하는 거 조금 아까 가르쳐 주신 거, 예, 예. 그 설명 들으면서 저는 그 판소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예, 이거 판소리 할 때도 그럼요. 제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 봤는데 예. 그 판소리에서는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에너지까지 다 구현을 하라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살금살금 한다면은 살금살금이라는 단어는 살금살금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것까지 이제 표현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 봤는데 그런 것처럼 저도 지금 그래서 이 시를 예. 잘 쓰려면은 운율에 좀 민감해야 되고, 운율이라는 건 결국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친숙한 것이 또 통해요. 그리고 그게 미술과도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인 것인데요. 아까 그 예로 든 단장의 미아리 곡에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제가 분석한 적이 있는데요. 5명의 유명 가수가 부른 거를 일일이 각 소절 단위로 몇 초씩 끊어서 들어보니까 그 원곡 가수하고 이제 그 커버라고 그러죠. 뒤에 부른 가수 이미자, 나훈아, 그 다음에 김연자, 송가인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인류 가수들이 불렀는데요. 원곡하고 큰 차이가 있고요. 20개 군데의 차이를 내가 발견했고요. 아무리 좋게 봐도 원곡 가수를 따라가지 못해요. 이미자 같은 대가수도 원곡 가수가 그 노래의 한 소절 한 소절에 아까 지금 판소리에서 나타내려고 했던 거를 다 놓쳐요. 근데 그분들도 이렇게 나가 지금 이렇게 분석하듯이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대충 부른 거야, 간단히 말해서. 근데 원곡 가수는 원 작곡가랑 같이 녹음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원 작곡가가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다 설명하면서 원래 그 노래 취입하려면 한 1000번 부르고 취입하거든요. 1000번 부른 동안에 거사, 요 아자를 어떻게 낼 거냐, 요거까지 다 해가지고 부른 거예요. 뒤에 가수가 대충 불러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커버한 노래가 원곡 가수만 한 경우가 거의 드문데, 그런 대가수들도 원곡 가수만 못하다는 걸 알고서 내가, 그 다음에 이 작곡가가 보통 작곡가가 아니에요. 이재호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가요 역사에서 10년 단위의 명곡 하나를 꼽는다면 1950년대에 나온 걸로서는 단 하나의 곡이 이 노래라, 이렇게 할 정도예요. 거기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가 있어요. 그런 노래 아시죠? 제가 노래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거 틀려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선 철사줄로가 아니라 철사줄로예요. 보통 발음할 때는 철사줄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줄이라는 소리는 경음이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귀에 거슬리기 때문에 원곡 가수는 철사 잠깐 쉬고 철사줄로 두 손 꽁꽁 줄로로 소리를 냅니다. 이게 아마 작곡가가 그렇게 시켰으리라고 보는데, 뒤에 부른 가수들은 전부 신경 써서 철사줄로 그냥 쉽게 불러요. 두 손 꽁꽁이 아닙니다. 꼭꼭입니다. 두 손을 꼭꼭 묶어야지 꽁꽁 묶습니까? 아니거든요.
꽁꽁이라고 다 불러요. 꼭꼭이라고 부른 가수가 또 없어요.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그 넘어가는 그런 건 제가 흉내를 못 내니까 안 하고 그냥 발음만 갖고 하겠어요. 자,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해요.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아니에요.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해요. 차이가 뭘까요?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게 1번이에요.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 차이를 발견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 노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은 알고 있더라고요, 이 차이를. 근데 그분이 가르쳐 주기 전에 제가 발견한 걸 자랑스럽게 여기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뮤지컬을 한다고 봅시다. 지금 남편이 손을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내는 뒤에서 지금 안타깝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뒤를 돌아보는 장면.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게 놀러 가는 노래 아닌가요? 여기다 약간 없겠지만 하면 놀러 가는 거예요.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신이 났죠?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는 뭐예요? 쩔뚝 하는 거예요. 쩔뚝 보고 또 돌아보고. 작곡가가 이렇게 작곡한 겁니다. 아무도 여기에다가 신경 안 써요. 전부 뒤돌아보고. 어쩌다가 한 10개 가면 하나 정도가 그거를 그대로 부른 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한 데까지 신경을 쓴 작곡가예요. 이 작곡가가 보통 작곡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똑같은 노래도 1절, 2절 노래할 때 소리 내는 법이 달라요. 아빠를 기다리다 2절 가면 앞에서 미아리 눈물고개 미를 발음할 때 하고요. 아빠가 아빠를 그리다가 할 때 그리움을 나타낼 때 소리 내는 법이 다릅니다. 입을 탁 벌려서 구강을 굉장히 열어갖고 그리움을 표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군데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디테일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인으로서 이런 것을 읽을 때 글자 한자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요. 글자 한자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아무렇게나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른다를 내가 똑같은 말 반복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여기는 2번 반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는 사상을 모른다, 것을 모른다. 2번 하면서 일종의 이거 리듬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기타 등등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제 설명을 듣고 바하님의 그 낭송이 제가 보기에는 처음 거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또 다듬을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바하님이 좋아하는 시를 그런 식으로 좀 낭송을 해서 다음에 한번 들려주시기 바라고, 이 선생님도 이제 당신이 좋아하는 시를 이렇게 한번 낭송 연습을 해갖고 다음에 발표해 주시고, 또는 수필이라도 좋아요. 수필 중에 명문장 그런 거를 아예 외워야 돼요. 저는 피 선생님 좋아해가지고 피 선생님의 그 봄이란 시 마지막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이제 40년도 넘었어요. 1980년도쯤 되니까 90년, 00년, 10, 20년, 23년 됐어요. 근데 보면 그 자리에서 전 외워버리거든요. 그 뒤로 가끔 봄만 되면 그 구절을 되새기게 되고 그래요. 그때 KBS인가 어디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제가 제 작품을 낭송할 때 그거를 넣어가지고 했는데 한번 낭송해 볼게요. 인생은 40부터 라는 말은 인생은 40까지 라는 말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읽은 소설의 주인공들은 93%가 40 미만의 인물들이다. 그러니 40부터는 요생인가 한다. 40년 일하면 인생은 짧다. 그러나 생각을 다시 하면 그리 짧은 편도 아니다. 나비나 나이팅게일의 생명보다는 인생은 몇 갑절이 길다. 민들레와 바이올렛이 피고 진달래 개나리가 피고
복숭아꽃, 살구꽃, 그리고 라일락, 사향, 장미가 연달아 피는 봄. 이러한 봄을 40번이나 누린다는 것은 적은 축복이 아니다. 더구나 봄이 40살이 넘은 사람에게도 온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녹슨 심장도 피가 용솟음 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물건을 못 사는 사람에게도 찬란한 쇼 윈도우는 기쁨을 주나니 나는 비록 청춘을 잃어버렸다 하여도 비잔틴 왕궁에 유폐되어 있는 금으로 만든 새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아, 봄이 오고 있다. 순간마다 가까워오는 봄.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자, 민들레와 파이올렛이 피고 복숭아꽃, 살구꽃, 그리고 라일락, 사향, 장미가 연달아 피는 봄. 이러한 봄을 40번이나 맞을 수 있다는 것은 적은 축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피 선생님이 간결한 문장을 쓰지만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간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결할 땐 간결하고 밀고 당기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써야 멋이 나는 지점이니까. 이러한 봄을 40번이나 맞을 수 있다는 것은 적은 축복이 아니다. 얼마나 욕심이 없습니까? 40살만 살아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96세 사셨어. 나머지 여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여생이 본생보다 더 많이 사신 거야. 46년을 여생으로 사셨어. 그리고 다른 작품에도 나의 기력을 다 낭비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10분의 1이라도 남겨서 한가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사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군자인 거고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온 거예요. 흉내를 내서 되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그러했어요. 심지어는 대학 교수를 1년 먼저 사직하시는데 그 이유가 내가 여유롭게 산다고 그러면서 다 채우고 그러고 살아야 되니? 1년 먼저 그만두면 되잖아 라고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성인에 가까워진 반이라도 가까워진 군자가 좋은 숲을 쓴다 그랬죠. 복숭아꽃, 살구꽃, 라일락, 사향, 장미가 연달아 피는 봄, 이러한 봄을 40번이나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적은 축복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봄을 청춘에 비교했거든요. 녹슬은 심장도 피가 용솟음 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창창이 하잖아요. 창.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것이 문학이다. 그것을 창이라고 한다. 그래서 창작이다 할 때 물건을 못 사는 사람에게도 찬란한 쇼 인도는 기쁨을 준다?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요. 백화점에 가니까 쇼 인도에 명품이 있어. 짜증이 나야 되잖아. 박탈감을 느껴야 되잖아. 근데 아니야. 물건을 못 샀어. 근데 쳐다만 봐도 나는 좋아. 비선생님이 쓴 수필에 보면 비원이라는 수필을 보면 비원! 내가 가서 쳐다보면 내 거지. 굳이 내가 왕이 되어야 하니?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 왕궁 아니죠. 뭐라 그러냐. 왕들이 묻힌 묘를 뭐라 그래요. 거기에 이제 집이 한 채 있고 저도 가끔 그 파주 삼릉 그런 데 갑니다만은 그걸 지키는 사람들 있죠. 그 넓은 터의 그 고요함과 그 멋진 풍경을 누구 거냐? 1년에 한 번 제사 지르러 오는 왕족 거냐? 아니다 이거야. 그 별장지기 거야. 그 사람이 다 향유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못 사는 사람에게도 찬란한 쇼 인도는 기쁨을 주나니 이게 창이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이 아이디어가. 뭘 무소유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간디가 이랬습니다. 부처님이 이랬습니다. 구절이 너절이 이거 하나도 창 아니여. 남이 한 얘기 그만하고 물건을 못 사는 사람에게도 찬란한 쇼윈도는 기쁨을 주나니 나는 비록 청춘을 잃어버렸다 하여도 비잔틴 왕궁에 유폐되어 있는 금으로 만든 새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네가 번쩍거려봤자 너는 죽은 목숨이잖아. 나는 살아있거든. 내가 왜 왕궁에 살고 싶어? 아니라니까. 나는 청춘을 쳐다보아도 나는 지금 청춘이 아닌 노년이지만 저기 청춘이 걸어가는 쇼윈도에 있는 화려한 물건과 같은 청춘이 팔딱팔딱 살아있는 것을 보고 복숭아꽃, 살구꽃, 라일락, 사양장미가 피어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이거죠. 이렇게 무소유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문학인 거예요. 2차적인 어법인 거예요. 이래야 창이 되고 이래야 살아있어. 이 구절은 40년째 낭송하고 있는데 낭송할 때마다 좋거든. 근데 간디가 무소유했다 이 얘기는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세 번까지는 읽었는가 몰라도 다섯 번째 알았다고. 다 읽었잖아. 다 알았어. 그 기사 다 읽었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리듬이 있죠. 금으로 만든 새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봄이 오고 있다. 순간마다 가까워오는 봄 하고서 느낌표를 딱 치고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좋은 문장을 이제 차단해 가지고 수필 다 외우기는 힘드니까 그 뭐 넉 줄이든지 7줄이든지 간에 좀 공유를 하고 못 외시더라도 좋으니까 여러 번 읽어서 리듬감, 멋들어짐을 모아내 가지고 제가 설명하듯이 이게 이렇게 멋들어지고 여기에 창이 있네요. 창이 있느냐 없느냐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그 구절의 창, 새로운 관점, 우리의 그 언어를 확장시키는 생각하지 못한 것에서 그 작상한 것이거나 또는 리듬에서 뭐 새로움이 있거나 여러 가지 새로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아서 우리 카톡에 공유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와서 그것을 같이 낭송해 주시고 또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지금까지 들었는데 그 안 선생님은 이제 아까 스스로 고백하듯이 네. 문학하고 그야말로 담을 쌓고 살아오셨는데 한번 낭송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넘어가시겠어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기회를 안 주시면 어쩔까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드리긴 드리는데 본인이 이제 쭈뼛쭈뼛 할까봐 그런 거지. 멋들어지게 한번 해서 반전을 한번 시켜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예. 맹이꽃 이근배 어머니가 매던 긴밭에 어머니가 흘린 땀이 자라서 꽃이 된 거사. 너는 사상을 모른다. 어머니가 사상가의 아내가 되어서 참 못되는 평생인 것을 모른다. 초가집이 섰던 자리에는 내 유년에 날아오던 돌멩이만 남고 황막하구나 울음으로도 다 채우지 못하는 내가 자란 마을에 피어난 너 여리운 푸른. 아이고 훌륭합니다. 아니 지금 안 선생님 네. 문학 담싸고 사신 거 맞아요? 아니 아까 전에 저 강약 조절 완급 조절 하라고 하셔가지고요. 아니 근데 그 문학 담싸고 사신 분이 완급 조절하라고 한다고 당장에 되면 어떻게? 이거 당장에 된 겁니까? 와, 뭐 이건 수제 천재까지는 모르겠지만
수재인 건 확실합니다. 교수님 한 말씀 드리자면요. 네. 원래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해요. 왜냐하면 그거 아까 설명 다 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있기는 있는데 전혀 그동안에 문학에 담쌓고 살았다는 걸 전제로 할 때 이건 거의 뭐 과장하면 기적에 가까워요.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낭송이라는 게요. 시인들 자신 자체가 낭송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시인들 자체가 의외로 낭송 잘하는 시인 마냥 없고요. 또 뭐 이제 유튜브에 보면 낭송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대개 여자분이고 목소리가 참 좋죠. 목소리 좋고 옷도 아주 화사하게 입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보면 감정과잉이 있어요. 거기 너무나 막 감정을 넣어갖고 저한테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인 절제가 있고 절제 위에 감정이 있어야지 감정이 지나치게 넘치면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군자의 낭송이 안 되고 나 봐주세요. 나 잘하죠. 이렇게 하고서 노래하면 안 되거든요. 노래에 대해서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이 어떤 가수는 노래를 이기려고 하는 가수가 있다네요. 결국 나 노래 잘하잖아 하고서 노래하는 가수가 있대. 근데 노래 앞에 겸손한 가수가 있다네요. 이미자 이런 분들은 노래에 대해서 참 겸손하게 노래를 부르니까 자연스럽대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아무개라고 하는 유명한 남자 가수 있죠. 그분은 노래를 이기려고 하는 가수다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 들으면 고개가 막 끄덕여질 것 같아.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분이 노래 이기려고 부르는 노래 맞네. 나 잘하잖아 이러면서 막 부르는 노래 있잖아. 그래서 시도 이 마음이 좀 이렇게 수양된 마음, 이렇게 절제된 마음. 아까 울음을 터뜨리는 배우가 아니라 울음을 품 때 절제하는, 그래서 울음을 안으로 삼키는 마음. 그래서 막 그저께 남편이 잡혀가서 울부짖는 여인이 아니고 그 울부짖음을 많이 삭혀서 그리움으로 승화되어서 아빠를 이렇게 이제 그 그리움을 담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세련미 이런 게 필요한데요. 지금 세 분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되어 있는 것이 훌륭하다고 봐요. 세 분 다 감정 미만이 안 돼 있어요. 감정이 지나쳐가지고 기본적인 절제를 해치는 것은 저는 못 느꼈어요. 기본적인 그 절제가 있고, 이 절제는 결국 수양의 문제거든요. 수행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편으로는 문학이 예술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격 도야와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 특히 수필에서 그 인격성은 저절로 나타나요. 그래서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이 그런 거는 그분의 삶을 제가 옆에서 많이 봤고 많은 대화를 나눴고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또 나 아니더라도 당시에 피 선생님에 대해서 수많은 작가, 예술가들이 남긴 글들을 보더라도 그분은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것들이 수필에 잘 녹아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본 강의는 이 정도 하고 세 분 마지막으로 소감 듣고 끝낼 텐데, 이왕 안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낭송을 하셨으니까 안 선생님부터 오늘 강의에 처음으로 이렇게 참관하셨는데 참관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참관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작가님이자 교수님께서 아주 디테일에 밝으시구나. 그거를 아주 가깝게 느꼈어요. 네,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말씀에 담긴 감성과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이 오롯이 느껴져서 구도 모임 때 뵈던 모습과는 또 다른
그런 새롭고도 또 전문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구도 모임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국자는 국맛을 모른다. 네. 네. 그런데 혀는 국맛을 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하더라도 거기에서 느끼지 못하는 게 있는 반면에 극히 짧은 시간을 함께 하더라도 거기에서 단번에 어떤 그 깊은 맛,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런 구절이 오늘 참관 수업에서 느껴집니다. 그만큼의 그 작가님의 내공과 그다음 오랜 시간 동안 걸어오신 그 길에서 풍겨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선생님 소감 좀 말해주세요. 예, 청산의 살리라도 그렇고, 이렇게 강꽃마을, 뭐, 이렇게, 좋은 글, 이렇게, 직접, 뭐, 단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쓰신 그 교수님의 이렇게 직접 강의를 들으니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깨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좀 더, 좋은 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다. 그런 좀 든든한 마음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시에 대해서 오늘, 짚어주신 거 잘 알았고, 또, 그, 피천득, 교수님의 그 수필, 무소유를 그런 식으로 어떤 인격, 자신의 인격을 그런 식으로 드러낼 수 있는, 뭐, 해무리와 같은 그런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마음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하님. 예. 저는 제 시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도해 주셔서 너무 항상 제가 제일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몇 시간 정말 그 배우는 게 되게 다른데, 특히 오늘은 저는 이제 제일 이렇게 와닿았던 게 그 낭송법이었는데요. 저도 사실 낭송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 학생들에게도 낭송을 많이 시켜요. 텍스트를 소리내어서 읽게 하는 것을 꼭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데, 시 낭송의 중요성도 알고 있었는데, 그 낭송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교수님 덕분에 그 낭송법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자꾸 이제 그 시에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비유나 상징이나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렇게 다른 표현으로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시에서 뭔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더 수정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의 언어 얘기 하실 때 이게 이제 제가 언어가 많이 이렇게 풍부하지 못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풍부하지 못하니까 사고도 그렇게 다양하고 깊지 못하고 그런 것이 이렇게 시에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하는 약간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좀 더 많은 좋은 시를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글을 많이 읽고, 또 그런 사고를 좀 더 유연하게 하고 다양하게 하고 좀 더 제가 겸손해져야 되겠다, 이런 좀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 오늘 이제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매 시간마다 너무나 많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지금 언어를 1차적으로 쓰는 쪽으로 자꾸 돌아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비유라든가 상징이라든가 이렇게 애둘러서 말을 해야 되는데 직접 그냥 말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보내오신 그 다음에 피천득 선생님의 비와 인생이라는 시를 보내셨잖아요. 요거는 시로서는 지금 직접 언어에 가까워요. 1차 언어에. 피 선생님이 수필을 그렇게 쓰시지만 시를 쓰실 때는
자, 그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건 삶이란 우산을 펼쳤다 접었다 하는 일이요 죽음이란 우산이 더 이상 이것은 거의 1차 언어거든요. 다만 여기에 비유가 있으니까 완전한 1차 언어는 아니지만 성공이란 우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요 불행이란 나무.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 자체는 창이에요. 성공을 이렇게 말하는 우산을 소유하는 것인데 불행은 우산을 아무도 안 빌려주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창인데 이거를 알고 나면 두 번 읽을 필요가 없는 문장이거든요.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졌는데도 이런 거 전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피 선생님 같이 서울대학 교수였고 평생만 문학을 하셨고 우리나라 수필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대한 수필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의 1차 용법과 2차 용법이 저처럼 명료하시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제가 피 선생님을 직접 만나지만 저같이 이런 거 이야기 안 하거든요. 감히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어의 1차 언어가 한 80% 되고 2차 언어는 20% 내지 30%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작품은 감동을 주지는 못해요. 인식을 주죠. 뭘 알기는 해주는데 마음을 움직이지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거가 100번 읽어도 이건 좋거든요. 이거 100번 읽을 수 있겠어요, 이거? 100번 못 읽어요. 임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임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우거진 숲길을 따라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 한숨의 미풍에 불려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시가 가지는 100번을 읽어도 좋은 그런 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쓰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건 잘 아시죠? 이런 잠언시 계통이에요. 이건 뭔가를 인식을 주고 아르마리를 주는 거예요. 아까 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숟가락과 혀의 비유는 법구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시인이었던 거예요. 법구경 자체가 인도말로 그게 시입니다. 가타라고 하는데요, 인도말로. 한 행이 8음절이에요. 글자로 쓰면 8자예요. 나모 북방 까마담마 이게 8음자거든요. 마노세타 마노마야 또 8음자거든요. 그게 넉줄로 돼 있으니까 48에 32음절로 된 시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법구경 보면 가군까지 맞춰놨어요. 뒤에 운까지 딱딱 맞춰놨어요. 이게 부처님이 이게 말씀하신 시거든요. 이게 부처님 시인이에요. 정형 시인이죠. 근데 거기에 비유인 거예요, 비유. 아까 숟가락은 국맛을 모르지만 혀는 안다 할 때 숟가락과 혀의 비유는 그동안에 없었던 부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창작 아이디어예요. 그렇긴 한데 부처님은 철학자의 입장에서 인식을 주려고 그 시를 쓴 거지 감동 주려고 쓴 게 아니거든요. 예술적 효과를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알게 해주려고 아르마리 주려고. 그러니까 수행을 해라. 수행을 해야 혀가 돼서 맛을 알지. 경전만 달달 해갖고 되겠니? 라고 하는 개념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런 식이에요. 이 아이디어 자체는 창이지만 목표 자체가 예술적 효과를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인식이라고 하는 뭐를 알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썼다는 것은 뭐냐? 언어를 1차적인 용법으로 썼다는 뜻이고요. 이런 작품이 훌륭은 하지만 아까 말한 예술 효과 면에서 있어서는 좀 이렇게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걸 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류 시인들도 이거를 몰라요. 모르는 분 너무 많아요. 이름은 거론 안 하겠지만 우리나라 현재 대표 시인 중에도 대표 시인이고 예술을 회원이고 그야말로 유명한 아무 시인이 있어요. 여류 시인이. 이 시처럼 창,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은 뛰어나요. 너무나 뛰어나. 근데 중간에 보면 창을 떨어뜨리는 구절이 막 나와. 일용할 양식 이런 구절이 나와.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아마 몇십억 번도 더 될 거야 아마.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는 소리인데 그 뻔한 소리를 왜 갖다가 그 좋은 창의성 많은 시에다가 여기다 일용할 양식을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용할 양식 말고 다른 무슨 표현은 그 양반 능력으로 10번 10가지라도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근데 왜 했을까요? 예술의 본질 그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런 대시인이. 예술의 본질이 창이라는 것, 창은 없는 걸 만드는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있는 걸 갖다 쓰면 창이 죽는다는 것,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그 대신이 몰라. 얼마나 답답합니까? 일용할 양식, 포탄처럼 쏟아지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을 왜 하냐고. 계절의 용, 이런 거 왜 써? 아까 비천득처럼 아무도 안 썼잖아요. 예를 들면 봄이 40살이 넘은 사람에게도 오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 처음 한 말이요. 인생은 40부터라는 말은 인생은 40까지란 말이다. 처음 한 말이요. 물건을 못 사는 사람에게도 찬란한 쇼 인도는 기쁨을 주나니 처음 하는 말이요. 비선생님의 수필에는 같은 그 창을 2번 쓰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수필 쓰다 보면 중복되는 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썼던 예화인데 저쪽에 가서 다른 글 쓸 때 또 써먹고 재생산하고 그래요. 저는 그래. 워낙 글을 많이 쓰니까. 비선생님은 한 번 쓴 일화는 2번 쓰지 않아요. 한 번 여기서 한 말은 저쪽에서 다시는 써먹지를 않아요. 창을 한 번. 그런 면에서 수필에서는 훌륭하셨는데 시에서는 그 창은 맞기는 맞는데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또 창만 가지고 전부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본은 알아야 되고 일단 써놓고 수정 가필할 때 그런 걸 발견해서 더 이렇게 고칠 건 고치고 뺄 건 빼고 그래서 2번째 고칠 때는 자꾸 줄여야지 늘리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럭저럭 하다 보니 또 2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2시간까지 안 하고 90분에서 마치려고 하지만 문학 이야기하면 제가 행복해져서 그런지 이렇게 길게 말을 하게 되고 또 들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하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니까 저도 신바람이 나서 이렇게 2시간까지 하고 그러네요. 어쨌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났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